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전세금 좀 보태주세요. 며느리 윤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영숙이 조용히 대답하자 윤미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인연 끊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며느리. 쾅! 문이 거칠게 닫히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구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북쪽 끝자락 고물상 골목에 첫 번째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이른 아침, 두꺼운 털모자를 바짝 눌러 쓴 한 노파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74세 김영숙. 이 동네 사람들이 폐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영숙의 손은 이미 추위에 빨갛게 얼어있지만 움직임만큼은 매우 능숙합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버려진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병들을 정확히 골라내죠. 그런 영숙을 지켜보는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나오셨네. 전에 교장 선생님이었다던데. 참 신세가 기구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아들도 있다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몰라.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을 영숙은 충분히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입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띄고 있죠. 마치 무엇인가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 같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한 가득 실은 영숙은 고물상 아저씨에게 향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이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아저씨,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함이 묻어납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폐지를 달아보며 잔돈을 건네주는데 그때마다 영숙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분명히 다른 할머니들과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거든요. 할머니, 실례지만 정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옛날 이야기죠, 뭐.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답하며 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폐를 접는 손놀림이나 돈을 다루는 자세에서 묘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마치 평생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내가 그걸 보여줄 때가 올 거야. 그 말 속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파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확신에 차 넣어줘죠. 영숙의 작은 단칸방 집 앞에 도착하자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무엇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막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숙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골목의 폐지 할머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토요일 저녁 6시, 영숙의 작은 단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아들 성호와 며느리 윤미가 서 있습니다. 성호는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윤미는 두 아이의 엄마로 늘 바쁜 일상에 지쳐 보이는 여성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미의 인사는 형식적입니다. 영숙은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둘을 맞이하지만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와 낡은 가구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영숙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찻잔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라. 영숙의 대답은 담담하지만 성우와 윤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신호 같습니다. 찻잔을 받아든 윤미가 갑자기 본론을 꺼냅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집이 너무 작아요. 애들도 크고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큰 아파트로 이사를 좀 했으면 해서요. 윤미의 말에 영숙은 찻잔을 천천히 입에 대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성호가 조심스럽게 거들어 줍니다. 엄마, 지금 사는 곳이 전세인데 계약이 곧 끝나거든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그래서 영숙의 짧은 반문에 윤미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전세자금 말이에요. 도움이라. 영숙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에 윤미는 속이 타는 듯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흘끔 쳐다보며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신호를 보내죠. 성호는 목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좀 보태줄 수 있잖아요. 엄마 혼자 쓰기에는. 아무래도.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내가 가진 걸 내가 알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영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어머니, 그래도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윤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다 쓴 지 오래야. 나도 이렇게 폐지 주어서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에이, 설마 그럴까요?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윤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영숙이 정말로 가난한지 아니면 구두쇠처럼 돈을 아끼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영숙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의심해. 더 의심해 봐라. 밖에서는 여전히 찻잔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성호와 윤미는 서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결국 둘은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죠. 오늘 밤 영숙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시험을 시작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이죠. 일요일 새벽,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실행해 옮길 시간이었거든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옷까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이사를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진짜 연기가 시작이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향하는 곳은 동네에서 가장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골목. 그곳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미리 계약해둔 곳이죠. 새로운 단칸방은 이전 집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으며 겨울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올 정도로 허술했죠.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과하면 의심받을 테니까. 영숙은 방 안을 둘러보며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난한 할머니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이죠. 오후가 되자 영숙은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더 느린 걸음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신의 처지를 알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마주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자 영숙은 한숨을 크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데 사실은 집이 너무 추워서 더 싼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난방비도 아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영숙은 동네 곳곳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남편의 보험금도 다 써버렸고 교장 연금도 생활비로 다 나간다는 식으로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 말이야. 요즘 정말 어렵대. 전에는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아들도 있으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몰라. 아무래도 아들이 어려운가 보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잖아. 영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몇몇 할머니들은 영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이상해. 저 bun거름거리나 말하는 투가 예전이랑 똑같은데? 나도 그래. 정말 어려우면 표정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게다가 손톱 관리도 여전히 깔끔하고 뭔가 이상해. 특히 같은 고물상을 이용하는 박순덕 할머니는 영숙의 변화를 가장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베테랑이었거든요. 김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순덕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숙은 당황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숨길 게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힘든 거죠. 그래도 뭔가 예전 교장 선생님 시절의 품격이 아직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순덕의 말에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눈은 예리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런 거 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숙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려다가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아들 성호와 며느리 윤미는 한동안 영숙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실망했던 것도 있고 어차피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영숙이 더 어려워진 것 같으니 연락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니까요. 영숙이 새로운 단칸방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깊어가면서 영숙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폐지를 줍고 저녁에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영숙의 변한 모습에 익숙해져 갔고요.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영숙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성호와 며느리 윤미가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미의 인사는 여전히 형식적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둘을 맞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앉으세요. 차라도. 아니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윤미가 영숙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영숙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졌어요.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배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전세금 좀 보태주세요. 윤미의 말에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집을 팔아요? 나도 전세로 사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예금이나 적금이라도. 성호가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그런 여유가 없어. 어머니, 윤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죠. 정말 하나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없는 건 어쩔 수 없잖니. 영숙의 차분한 대답에 윤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영숙이 정말로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와주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윤미가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성우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예요?
채지나 주우면서 우리는 신경도 안 쓰시고. 윤미야, 그만해. 성호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거죠? 교장까지 하신 분이 정말 이렇게 가난할 리가 없어요. 영숙은 윤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영숙의 말에 윤미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랑 인연 끊어요. 윤미가 소리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나서야 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성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윤미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 줄 몰랐어요. 쾅. 문이 거칠게 닫히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구나. 영숙의 눈빛에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확실해진 게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건지 말이죠. 아들, 부부와의 격한 다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폐지를 주었고 더 늦은 시간까지 골목을 돌아다녔죠. 마치 현실을 잊으려는 듯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어느 화요일 오전, 영숙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쌀쌀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나가던 행인이 영숙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영숙 곁에는 리어카와 함께 흩어진 폐지들만 남아 있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근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영숙은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했죠.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 성우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연락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호나 윤미가 아니라 요양병원 관계자였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청소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왔어요. 영숙은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에 연락을 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어머니 돌봄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요즘 혼자 계시기도 어려우시고 이번에 쓰러지기도 하셨으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관계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그런데 입소 서류를 미리 작성해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성호의 이름으로 작성된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작성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화로도 여러 번 상담하셨고 직접 오셔서 상황도 설명해 주셨어요. 영숙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아들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성호가 쓴 글씨였죠.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계시면서 폐지도 주우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다고 하셨어요. 요양원에서는 모든 걸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영숙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원에 연락해서 어머니를 맡기려고 했던 거죠. 아드님이 매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르신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죠. 사인하시며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관계자가 펜을 내밀었지만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 그렇다면 며칠 더 기다려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관계자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 거예요. 이제 확신이 섰네. 저들이 내 속마음을 알 날이 곧 온다. 영숙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심판의 시간이 올 차례였거든요.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영숙은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죠. 목적지는 종로에 있는 한 대형 은행의 본점이었습니다. 평소 폐지를 주우며 입던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코트를 입고 나타난 영숙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금고를 이용하러 왔어요. 은행 직원은 영숙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모만 봐서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프리미엄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게 의외였거든요. 신분증과 금고, 열쇠 확인하겠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영숙은 지하 금고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두터운 강철문 너머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죠. 영숙은 열쇠를 돌리며 깊숙이 숨겨둔 비밀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서, 각종 계약서들. 영숙은 하나하나 꺼내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강북 재개발 지역 빌딩 3동, 상가 건물 5동, 토지 12필지. 영숙은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산과 조장 퇴직 후 몰래 투자해 불린 부동산들이었죠. 현재 시가로 계산하며 총 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이 이렇게 컸구나. 영숙은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부동산 투자에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 곳곳에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두었고 그것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강북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지하철 연장 계획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영숙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시간이군.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님, 영숙입니다. 그때 말했던 유 원장, 이제 공개할 준비가 됐어요.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마음을 정하셨군요.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갈게요. 그리고 특별한 절차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영숙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단순히 유 원장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을 나온 영숙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죠. 폐지를 주우며 가난한 할머니 연기를 했던 것,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유양원 입소 서류까지. 사람의 마음이란 참 쉽게 변하는구나. 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친자식마저도 그럴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각순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준 이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순덕은 영숙이 폐지를 주울 때마다 함께 도와주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순덕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지.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순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한정식집에서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마음을 정리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가르쳐줄 시간이다. 영숙은 창문 밖 어둠이 내린 도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영숙의 길고 외로웠던 연기가 드디어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성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윤미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어머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요? 무슨 일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성호는 윤미와 서로 마주봤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뭐지? 엄마가 왜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로 부르는 거야? 혹시 요양원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건 아닐까? 윤미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봐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했죠. 한편 영숙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품격 있는 액세서리까지.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숙 선생님,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습니다. 영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5년 전부터 영숙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유산 정리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죠. 서류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유언장과 재산 목록,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까지 모두요. 김 변호사가 두터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3시 정각, 성호와 윤미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영숙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성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평소 보던 영숙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윤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앉으세요. 영숙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톤이었죠. 옆에 앉은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호와 윤미는 영문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큼은 확실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영숙의 말에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시죠. 김 변호사가 내민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성호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사람에게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성호가 읽어주자 윤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감이 왔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죠. 이제 재산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꺼낸 서류를 보는 순간 성호와 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북 재개발 지역의 빌딩들, 상가 건물들, 그리고 각종 토지들, 총시가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머니 것이에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영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가난한 척 연기한 것, 아들 부부의 반응을 지켜본 것, 그리고 요양원 입소 서류까지 받게 된 일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잘못을 깨닫는 건 좋지만 벌은 받아야죠. 영숙의 말에 성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이미 유 원장은 수정됐어요. 영숙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순덕이었죠. 이분이 지난 몇 달간 저를 가장 많이 돌봐주셨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순덕 씨의 몫입니다. 순덕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거든요. 성호와 윤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됐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성호와 윤미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가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결정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그러게, 엄마가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가 너무했지. 성우 역시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를 대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거든요. 한편 영숙은 순덕과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숙아, 정말이야? 나한테 그 큰 재산을 다 준다고? 그래. 순덕아, 내가 가장 자격이 있어.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영숙이 폐지를 주울 때마다 함께 도와주었고,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데,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는 건가? 순덕아,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지 알아?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야. 영숙의 말에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아온 순덕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 계속 여기서 살 거야. 다만 이제는
폐지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상속해줬지만 자신이 쓸 만큼은 따로 남겨뒀거든요. 앞으로는 진짜로 편안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폐지를 주우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산책을 하는 거였죠. 동네 사람들이 영숙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어때세요? 괜찮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표정에는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 앞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호와 윤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망설이며 영숙에게 다가왔죠. 어머니, 성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윤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죠. 용서할 것도 없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영숙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부부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죠.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성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야,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효도는 진짜가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 나도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영숙의 말에 성호와 윤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영숙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니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그리고 고물상 사장님까지 모두가 영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폐지 안 주우세요? 고물상 사장이 물었을 때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나올 거예요. 이 골목이 좋거든요. 그러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영숙은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편안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순덕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람 마음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걸로 평가받는 거야. 영숙이 중얼거린 말을 들은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숙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햇살이 번쩍이는 골목에서 영숙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골목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폐지 할머니가 사실은 500억 원대 부동산의 주인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죠.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영숙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